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육상 허들 경기 같습니다. 최종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허들을 넘어야 하니까요. 오늘 저희 MBN과 매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가 합의한 형식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두 후보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두 분 토론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고 또 토론도 잘 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알찬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 두 후보가 정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 4일제 근무 대 4.5일제 근무,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이 세 가지 공약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박영선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나서 첫 일정으로 코로나19와 싸워온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셨던 의료진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이 백신 접종 1호 대상자였던 이분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서울 시민들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강한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과 또 많은 그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되면 화끈 5천만 원 대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1분 안에 하기 쉽지 않으시죠? 네. 이번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산업화 영웅이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민주화 영웅이 선배님이신 70년대생입니다. 국제경제개발기구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자문하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업입니다. 그리고 과분한 기회를 얻어서 21대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던 제가 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까요? 저는 당신의 특별한 서울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글로벌 도시, 디지털 도시도 좋지만 당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0만 채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도 나에게 돌아온 그 한 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투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진실로 알아준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당신 한 분에게 특별한 서울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매우 중요한 정책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후보가 3분씩 공약 설명을 하고 이어서 5분에 걸쳐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먼저 공약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박영선표 부동산 정책은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드리겠다.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
이런 질문이 나오실 텐데요. 저는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 지역에 30년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요. 임대주택에 원래 사셨던 분들은 그대로 거주를 하게 하시고 나머지를 공공분양하겠습니다. 이 30년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정말 서민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던 방식인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80% 이상의 자가주택 보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부동산 문제가 강남 집중화 현상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21분 컴팩트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또 부모님이 편찮았을 때, 또 아이가 아팠을 때 21분 안에 병원이 있는 도시, 또 21분 안에 도서관, 산책길, 또 미술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서울이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21분 도시로 서울이 그린 다핵 도시로 다핵화되면 부동산 문제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이 그리는 서울은 바로 디지털 플러스 그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고밀도 공급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린이 매우 그리워지고 또 이 그린은 이제 우리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그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수직정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을 수평으로 만들면 땅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직정원을 만들어서 그 수직정원에 산책길도 만들고 또 스마트팜도 만들어서 도시농부의 삶을 한번 그려보는 것. 이런 도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거워질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또 즐거운 도시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즐거운 도시가 성공합니다. 박영선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공약 설명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조정훈 후보가 부동산 정책 설명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분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급이 생겨났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집이 어딘지 물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우스워졌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나쁜 거다. 후진국적인 거다 합니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박영선 후보님 세대가 그런 말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선배 세대들 그리고 저희 세대는 상당수 과거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분양받고 또 받아서 지금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영끌이 하는 후배들이 이제 항의합니다. 왜 우리는 안 되냐고요. 좋건 싫건 부동산은 이제 시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 공공성이 강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없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은 필요합니다. 서울에 그러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약속하신 30만 채 중에 내년 6월까지 완성될 아파트는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서는 단 한 채도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 아닌 매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매입이 갖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저는 임기 첫날부터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실수요자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낙후된 지역이 아닌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겠습니다. 역세권을 선호하는 젊은 1인 가구, 자녀 교육이 필요한 중년 부부님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선호를 반영한 주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면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데 돈 어디서 나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세금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단기로는 SH공사에 공사채를 발행하고요. 장기로는 SH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자본금을 조달하겠습니다. 누구나 SH 주식 구매를 통해서 서울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입니다. 40%가 넘는 1인 가구는 주택 청약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부양거주 가산점이 없어서 45세가 되어도 54점입니다. 60점이 넘는 당선권에는 들지 못합니다. 이제 1인 가구도 공정한 당첨 기회를 갖는 청약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또 청년들과 무주택자들도 적정한 자산 증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네, 3분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분께서 3분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방식은 한 후보가 질문을 던진 뒤에 또 다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에게 5분을 모두 주는데 답변은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5분이 뜨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다 돼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먼저 박영선 후보가 이번에 주도권 토론을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이 조정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SH공사가 아파트를 사들이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들이냐. 단기 공사채로 단기로는 공사채를 발행하고 장기로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공사채를 발행하면 처음에는 팔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SH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사채가 시장에서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제가 지난번 토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미래가치, 저 회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이거는 SH공사가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싼 값에 집을 사서 서민들한테 싼 값에 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괴리라든가 재정 적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단기의 공채 발행은 6개월 정도 이상을 끌지 않을 생각입니다. 공사의 주식시장 상장의 경험을 미뤄볼 때 SH공사도 7개월에서 8개월 내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의 공사채는 단기간만 사용할 거고요.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 상장한 주식시장의 회사의 가치는 미래 예측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테슬라가 아시는 대로 이익이 없는 회사가 주식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는 앞으로 테슬라에게 기대하는 미래 가치 때문일 겁니다. SH공사가 강남 3구를 비롯한 정말 마용성, 서울 주요 지역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고 예측하면 저는 드디어 부동산 가격은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는 주택을 매입해서 재판매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매입한 주택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또는 월세, 전원세를 내놓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재고 물량이 계속 SH공사가 쌓여갈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SH공사는 땅값과 자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20년, 15년 이상 주택을 매입했는데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매입하든지 주식시장을 통한 민간자금을 통해서 매입하는데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예, 1분 30초 답변 잘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 국민연금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이 제도에 저는 허점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SH공사도 이것이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SH공사가 20%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에 있는 집의 20%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수급 조절 기능 또 부동산 값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6개월, 7개월, 8개월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성 문제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부채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이익 반띵이라는 젊은이 용어를 사용을 하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의 어떤 기본적인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강남북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또 서울지방 간의 어떤 그 격차를 해소하는 굉장히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전부 5분이 주어졌는데요. 박 후보께서 40초 정도 남겨놓고 시간을 하셨기 때문에 40초 안에 답변을 가급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길어지면 다음에 또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서울이 중장기적으로 맨하탄이 되어가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높이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 이익이 모두 집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발생하는 이익들을 정부가 공공분양, 공공개발을 통해서 적절하게 회수할 생각입니다. 5대 5대 5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일단 개발 이익의 반은 집주인과 땅 주인에게 드리고 5는 공공으로 갖고 있는다. 그 5의 반은 강북의 균형 발전을 쓰고 나머지 반은 지방 균형 발전에 사용한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예. 시간이 다 됐군요. 이제 또 네. 조정훈 후보가 주도권 토론하게 되니까요. 그때 하실 말씀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안에 잘 주도해 주십시오. 조정훈 네. 후보가 시작해 주시죠.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부동산을 시장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시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의 총리님과 전 국토부 장관님의 발언들과 아주 다른 입장이십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과 다른 입장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면 안 된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의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 궁극적인 어떤 그 표현의 은유법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이 공공의 개념이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냐. 너무 사리사욕을 취하면 사회가 너무 파괴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 인정한다면 시장의 운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집값 떨어뜨리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시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는데요. 저는 규제 28번, 24번에서 안 됐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30만 채를 지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난 정부의 공공 분양이 총 1,000채가 안 되는 건 아시죠? 1,000채가 조금 넘습니다. 네. 예, 뭐 하여튼 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치고요. 네. 30만 채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서울의 무주택자가 200만 가구고요. 경기도에 서울로 오려고 대기하는 무주택자가 200만 가구, 총 400만 가구입니다. 30만 채 공급하면 열에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열의 하나를 나누실 겁니까? 나머지 370만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경제를 그렇게 보시진 않겠죠, 설마. 아닙니다.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요 공급이라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네? 30만 채가 시장 하락을 위한 어떤 시그널 효과를 내냐입니다. 이 수요 공급이라도 예. 집을 살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370만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경제는 늘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연착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건 너무 좀 과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순서만 좀 말씀해 주시죠.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그럼 400만 무주택자 중에 30만이 이 집을 가질 텐데 네. 그럼 어떤 순서로 가져야 됩니까? 저는 이제 돈 있는 그것은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네. 그 주택 분양 순서가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조정훈 후보께서 지적하신 게 1인 가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뭔가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인 가구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늘리겠다. 이제 이게 조정훈 후보의 공약인데요. 저는 그런 어떤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서울에 맞게 서울형 분양과 관련된 부분의 구성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1인 가구에 대한 배려 감사합니다. 40%이기 때문에 이젠 배려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30만 가구로 분양을 한다고 치면 네.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은 시장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초기로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부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저는 목표 가격이 어딥니까? 부동산 가격은 연착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과 경제 상황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활을 그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지 이게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또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그 연착륙과 경착륙 원칙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다만 집을 사야 되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시그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장관님이 생각하는데요. 네.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떨어지는 가격이 연착륙이고 예를 어디까지 들어서요? 가야 이제 부동산 가격 정책은 이제 피지 않고 시장을 균형 유지하겠다라고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셔야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지금 부동산 정책은 매우 혼돈된 메시지가 나아갑니다. 팔고 싶은 사람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웁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도 집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매일 싸웁니다. 저하고 아내도 싸웁니다. 사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하지만 제 아내는 웃기지 마라. 네 말 들었다 지금 손해가 얼마냐 이러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신데 그렇습니다. 예측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예측을 합니다. 다만 저는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네. 이 정부가 그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됩니다. 지금 이미 공급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네. 주 후보께 드렸던 네. 5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상대 후보의 답변을 원하시면 그 시간을 좀 봐가면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 주도권 토론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주 4일제 근무와 주 4.5일제 근무제입니다. 현재 조정훈 후보는 주 4일제, 박영선 후보는 주 4.5일제 근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약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주도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정훈 후보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은 OECD 세계 3위입니다. 독일보다 1년에 석 달을 우리가 더 일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렸습니다. 주 4일제는 이미 우리 삶에 오고 있고 우리 삶에 넓고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과 삶의 재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독하게 일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은 끝났습니다.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많은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눠 갖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성과 남성의 격차 해소를 위함입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의 현실과 초장기 노동 문화는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넷째, 생태와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이 20%나 감소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더 쉬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소비 활동을 하면 유효수요 상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주 4일제에 비판적인 분들이 계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당시의 주장과 겹칩니다.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을 것이고 산업 공동화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등입니다. 마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 이후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과 레저 산업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주 4일제는 우리가 들어서 이미 익숙한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그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듀윌, SK, NC소프트, 우한영재들, 신세계 등이 주 4일제와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한 이후 관련 기사가 1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생정당의 후보가 이 정도 관심을 받는 것은 의제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혁신기업, 대기업만 젊고 좋은 최고 인재를 뽑아가기 위해 서둘러 주 4일제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에 주 4일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민간 기업 중에 이미 4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은 더 잘하게 두겠습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와 인건비 20%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임기 중 한 기업, 한 시민이라도 더 주 4일제를 경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6일에서 5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OECD 중에 거의 최하위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집권 여당이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꼴찌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4일제는 제가 새롭게 발명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어차피 다가올 미래이고 코로나로 더 앞당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전체가 주 4일제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 4일제에 대해서 조정훈 후보가 공약 설명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 공약 설명 듣겠습니다. 네, 주 4일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그 코로나19로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제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 노동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요. 주 4일제를 하는 제조업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가보니까 제조업으로서도 주 4일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날 이 뉴스가 가장 클릭이 많은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워라밸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그 주 4일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2017년에 처음으로 1996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 64년 만에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줄어든 아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면하고 정말 일벌레다라는 말을 대비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상당히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요. 또 주 52시간 문제도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서울의 경우를 봤을 때 이 아직도 서울은 12.7%가 주 52시간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서울시의 산하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주 4.5일제를 그러면 산하기관 중에 어디부터 도입을 하느냐?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 4.5일제부터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기부 장관을 해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내가 하나 잘못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나 전체 국민에게 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속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주 4.5일제를 도입을 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안정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많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저축 계좌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서울시가 민간 위탁 시설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이 노동시간 저축 계좌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요즘의 젊은이들은 내가 일하는 시간을 보다 더 유연하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예. 자, 주 4일제, 주 4.5일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정훈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순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4일제가 좋은지 4.5일제가 좋은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아마 이 주제는 부동산과 달리 박 후보님하고 저하고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간, 초장기간 노동 시간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제 독하게 이제 정말 쥐어짜서 일하는 세상은 끝나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실행 방법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4.5일제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반가우면서도 약간 너무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놀토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나와서 일 안 하거든요. 쉬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또 회식하고 또 술 먹으면 저녁까지 갑니다. 주 4일째, 5일째 하는 효과가 없거든요. 차라리 제안 드리고 싶은 건 4, 10이다.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두 시간 더 일해서 충분히 40시간을 채우고 노동시간을 처음부터 줄이는 게 어렵다면 금요일 날 쉬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다섯째 날도 출퇴근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4.5가 되면.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4, 10에서 노동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부터 이제 산하기관, 안전기관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서울시 주 4일째 서비스 센터를 도입해서 민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네, 서울시 네, 주 4일째 지원센터를 네,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센터. 예.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서울시장이 노동시간을 강제하겠습니까? 다만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재정이 허용하는 한에서 세제 지원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괜찮으면 1, 2년 후에 세제 지원을 중단하면서 또 다른 기업들에게 이 혜택을 드리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 4일제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서울에는 이미 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요, 서울의료원인데요. 이 두 곳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여기가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을 해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냐를 잘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훈 후보께서 말씀을 하신 이런 서울시 지원센터 같은 것은 저는 조금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시간을 이제 유연하게 가져가는 문제는 이렇게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근무 행태라든가 또 여기에서 나온 생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로 다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형을 만들어주면 민간에서는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에서 주 4일제 하는 곳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계 이쪽으로는 주 4일제를 많이 하는데요. 이 주 4일제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 IT 업계가 그럼 어떻게 버티고 경영을 하느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인재들이 거의 그런 주 4일제를 하는 기업들은 100대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제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복지 혜택을 많이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이 몰리게 하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굳이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해보십시오. 인센티브를 줍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정책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이 돼야 될 또 하나의 절대적 이유가 생겼습니다. 후보님께서 주 4일 지원센터를 쉽게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살짝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최고의 기업들, IT 기업들은 알아서 합니다. 정부는 뭐 거기서 하라 마라 할 역할이 없습니다. 과연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앞서가는 전환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분들을 함께 품고 가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 4일제 좋지요. 근데 어떡하냐라고 저희 요원실에 질문해 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 분들에게 가능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면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노동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도 공공 영역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동 학대 등등도 어떻게 보면 정말 초장기 노동 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돌봄 그리고 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 4일제를 좀 선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안전 돌봄 노동, 민간 영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하시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5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박영선 후보가 주도해 주시죠. 제가요? 예. 네. 지금 돌봄 영역 말씀하셨는데 첫째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먼저 안전 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영역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제안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이 과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또 인센티브를 주려면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훈 후보님의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시장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어떤 부분은 반시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충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시장을 15년 동안 직접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서 10나라 이상의 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시장은 아주 정직한 제도입니다. 누구를 이기게 만들려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저분을 이기게 만들면 저렇게 바꿔드리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로 운영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도 시장이지만 공시지가 비현실화, 분양가 비공개 등으로 시장에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요. 노동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노동시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박 후보님도 동의하시겠죠. 임금 구조의 이중성, 노동시장의 이중성 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주사일제로 했다가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장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고백하면 시장주의자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수정시장주의자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적정한 시장의 수정은 필요하고요. 그 방법도 가능한 한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시장에 가만히 맡겨두면 갈 것인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휴식의 양극화는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기업, IT 기업들은 주 4일 아니 3일 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6일, 7일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맡겨서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미 양극화로 시장의 기능을 네. 못하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답변 저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주 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정시장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이런 수정시장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에 맡길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저는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 시장과 같은 이런 일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바우처를 준다든가 아니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에서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중소기업들한테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정부가 아니면 시에서 시정부가 이것을 관여하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장관이었을 때 그런 인프라를 깔아드리는 노력을 했더니 이것이 그 이상의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도와드리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제 성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니까 그 화상회의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바빠지면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정부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장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있습니다. 정부가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줬다. 저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주사일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주사일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준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공공 부분만 주사일제를 시키는 것으로 인프라를 깔아준다고 할 수는 없죠. 민간 부분이 주사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깔아줘야 될까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컨설팅 인프라, 재정 인프라를 깔겠습니다. 예. 주어진 5분을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두 분 토론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인데요.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영선 후보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난 1년 동안 너무 어려우셨는데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릿고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 또 올 설 대목 이때 집합금지 또 영업 제한이 있어서 이때 좀 더 많이 매출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정책을 바로 즉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재정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쓰고 그리고 서울시가 이자만 갚아드리고 시중은행에 돈을 돌려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한 3년 후부터 충분히 매출이 일어난 다음부터 원금을 갚는 방식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화끈 대출 5천만 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통 큰 대출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통 큰 대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영업 제한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분들 있으시죠? 이분들은 아직도 많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들 하시던데요. 장사가 안 되는데도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는 1년 동안 2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해서 그 임대료 부분을 좀 편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구독경제, 다시 말하면 디지털 단골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구독경제라는 것이요. 신문을 구독하듯이 또 우유 배달을 매일 받아 먹듯이 그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이미 제가 어제 서울 용산에 있는 용문시장에 가니까 이런 구독경제와 비슷한 온라인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던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21분 도시 안에 있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분들을 연결을 해서요. 나는 뭐 반찬 가게와 좀 소상공인과 연결을 해서 반찬을 좀 맛있는 반찬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좀 받아서 온라인으로 먹고 싶다.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소상공인분들은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또 이런 코로나가 오더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싼 값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구독해서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정훈 후보 소상공인 정책 3분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제 우습지요. 수백만 원 지원에 수천만 원 무이자 대출 정도가 되어야 눈길이 갑니다. 받고 더블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동작구 중국집 사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차갑게 식은 이 경기가 풀려서 즐겁게 소비하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다시 소비하는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넘어져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비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국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소고기 사 먹고 안경 바꾸고 자전거 사는 경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에게지만 1년에 100만 원씩 들여서 이분들이 여러분의 가게에 가서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임대료 지원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제가 주목한 것은 소상공인 분들의 종잣돈, 임대보증금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제 생각 아니고요.
작년 12월 도봉구 소상공인 분들이 제게 직접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분들의 제안으로 120여만 서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생각해냈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환 전 국민의힘 후보님과 토론을 했는데 이분도 자영업자시라고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좀 시장에서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보험료는 서울시와 자영업자가 나누어서 내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초기에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고 줄이도록 지금 보험설계원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 사기와 방만한 경영 등 반지를 위한 정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납입액이 940만 원으로 임대보증금 평균 2,3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거 아시지요? 또 사업자는 첫 해 폐업률이 가장 높은데 이 공제라는 것은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1년 하고 폐업하신 분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서울시장도 매출을 획기적으로 올릴 마술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소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장사는 부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기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폐업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만큼은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두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박영순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소비하는 분위기를 살리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때를 보면 소상공인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까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저희가 6월달에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촉제가 돼서 105%까지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해보다 오히려 더 소비가 많은 달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처럼 이 경기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을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근데 이 서울형 기본소득의 예산, 재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저는 4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조요. 네. 그러니까 4조를 1년에 4조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이 4조의 숫자가 매년 4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을 하다가 실패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과잉 생산이 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지금 40조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 과연 그렇게 소비를 살리는 어떤 그 재투자 효과가 얼마나 이게 나오는지 여기에 조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 자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것이 맞다. 기본 자산이라 하면 제가 이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시장이 되면 이런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19세부터 29세까지 어느 때나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고요. 언제 갚느냐? 30세부터 40세까지. 이렇게 되면 원금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청년 출발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기본 자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서울 시민에게 크게 세금 부담도 덜고 또 재정 부담도 더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기본 자산은 5천만 원 대출은요, 후보님 회계학 개념으로 기본 부채라고 합니다. 그게 대출이죠. 이제 부채가 기본 될 수도 부채이죠. 있지만 빌려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네? 부채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 부채지요. 10년 거치 무이자 대출이 되면 이것이 부채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죠. 네. 자, 2018년 박원순 시장님이 청년 출발 자금 공약하신 거 아시죠? 네.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기관 협의회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좋습니다. 거는 심플하게 해야 되거든요. 신용등급 네. 상관없이 주겠다. 네. 그러면 솔직히 회수도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아니 신용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데 회수가 안 떨어지는 그런 마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소상공인 대출을 보니까요. 네. 소상공인일수록 더 꼬박꼬박 잘 갚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면 아주 그 신용 등급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이 나쁜 분과 신용 등급이 좋은 분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세계은행이라는 그 금융기구에서 대출만 15년 한 사람인데요. 신용등급을 그 생각하지 않고 대출했는데 회수율이 똑같다라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럼 물론 박원순 신용 시장님은 왜 이렇게 정책을 집행을 못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어떤 그 청년에 대한 정책을 처음 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런저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이 정책을 시행할 그 당시와 지금은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더 양극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대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이 훨씬 넓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은 늘 그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공감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주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받으면 좋겠지요. 다만 이거는 공짜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부채입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살고 다만 늦게 갚아도 좋다입니다. 예. 이제 어차피 뭐 조정훈 후보한테 주도권 시간이 됐으니까 쭉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좀 한참 재밌고 들을 만한데 벌써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예, 제가 이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의 기본 자산과 제가 말씀드린 기본 소득을 1년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훨씬 크지요. 하지만 기본 소득은 평생입니다. 5천만 원은 한 번이지요. 두 번은 아니죠, 후보님. 그럼요. 한 네, 번입니다. 한 번이지요. 예. 네. 훨씬 더 기본 소득이 평생 소득으로 보면 훨씬 큰 돈입니다. 또 두 번째, 저희가 정책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지금의 목표를 시장에 수요하는 시장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넣고 봤을 때 청년들이 5천만 원 대출해서 소비할까요? 목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소비는 창업, 아닙니다. 제가 창업을 지금 주도를 하고 네, 있어서 네, 네. 소비는 아닌 거죠. 전세 자금을 쓰든지 창업 자금을 쓰든지 하겠죠.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소상공인 대책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킬지 중국집에 가서 매출 짜장면 대신 탕수육도 좀 시켜줄 그 사람을 찾는 건데 5천만 원 청년들한테 준다고 과연 글로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위해서는 수입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경제학의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가돼야 되지 자산만, 방금 말씀하신 부채는 더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조라는 돈은 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과세하고 있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서울시 분을 자연증거분만 다른 데 쓰지 않고 여기다가 돌리고 아주 적정한 작은 부분의 세출 예산 조정만 하면요. 4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4조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신다면서요. 예, 부동산 값 근데 떨어뜨려야죠. 지금 가정은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를 가정을 해서 4조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하고요.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다. 아마 후보님 아실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제 올해 세수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거래량이 줄어서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요. 서울시에 작년에 거래된 부동산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네.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네. 거래량이 지금 멈춰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 거래량이 멈추고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면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다시 이제 우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년 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인데
저는 후보님이 장관님 시절 이 정책들 큰 틀에서 지원합니다. 지지하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서울 신용보증기금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 보증 않고 주겠다라고 하니 신용보증기금은 부실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대에는 재난의 경제가 필요한 거고요. 대출 빨리 해주는데 부실률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분명히 마련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후보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다 대출하고 계신데 그럼 무이자에 대한 이자, 신용보증금에 대한 그 뭐라 할까 투자금 이게 얼마 정도 듭니까? 계산은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얼마 예상하고 계산해서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10년 거치 원금 상환이기 때문에 조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틀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매년 4조를 기본소득으로 쓰게 되면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조를 그 기본소득으로 매년 그 써서 이것을 소비로 돌리는다고 해서 이 소비가 다시 그 소비 진작 효과로 돌아오는 그 승수 그 효과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탁상에서 계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전혀 아니십니다.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끼십니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명백합니다.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IMF에 비해서 8분의 1, 10분의 1로 돈에 돌아가는 속도가 늦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 부채, 기업 부채가 너무 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 대출하면요. 소비 승수 효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개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쓰셔야 되고요. 세금을 어디다 쓰는가? 다시 돌아오는 승수 효과가 많은 데 쓰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게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데 경기 부양에 돈을 쓰는 게 뭐가 잘못됩니까? 네. 예, 더 많은 주제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다 해주시고요. 박영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토론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떠셨어요?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는 조정훈 후보의 생각과 제 생각이 생생한 민생 현장에 있고 또 서울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서울 시대전환. 두 사람이 만나면 아마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면 어떤 사람은 담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기자 최초로 냉전 시대에 서울 모스크바 위성 생방송을 진행하고 또 평양 서울 생방송을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국경을 넘어서 훨훨 날아다니는 세계 중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또 여성 최초 메인 앵커, 해외 특파원, 경제부장을 역임했고 또 국회에 와서는 여성 최초의 정책위 의장, 법사위원장, 원내대표를 거쳐서 이제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도시 서울, 또 세계인이 살고 싶은 열린 도시 서울, 활기 넘치는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버텨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21분 도시 서울로 세계 표준 도시 디지털 경제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실까요? 네, 무수히 많은 분들로부터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념의 세대는 끝났습니다. 생활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단의 시대도 끝났죠. 개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특별한 도시, 당신 특별시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맞습니다. 이는 시대전환의 창당 정신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전환을 이룬 서울시장은 그 속에 사람 냄새가 배어나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비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장, 경쟁사회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는 시장,
매일 하루 2시간씩 출퇴근해 야근까지 모자라 지쳐가는 당신을 위한 서울시장. 서울에 남아야 하는지 서울 밖으로 쫓겨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당신이 그래도 머물 자리 하나는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장이면 좋겠습니다. 저 조정은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생활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제 안에는 전세기간 만료로 분주히 이사 가야 할 곳을 찾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 조정은 우리 사회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고 이 무모한 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듣보잡 정치인 맞습니다. 하지만 싱어게인 30번 이승윤 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미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셨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서울과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인 한 명 만들어 주십시오. 지배계급의 정점에 서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서울 시민 한 분 한 분의 한숨과 허기를 채워드리는 행정노동자 조정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알찬 토론해 주셔서 두 분과 함께하는 토론이라면 한 10시간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는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평균값이 높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는군요.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